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둘렌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윌 둘란트 지니 윌 둘란트는 1885년 매사추세츠 로스 애담스에서 프랑스계 캐나다인으로 태어났다. 1917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1935년부터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철학 이야기, 문학 이야기, 역사 이야기 등이 있다. 철학 이야기는 출판되자마자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단기간 내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면서 흥미있고 유익한 철학 입문서라는 정평을 얻었다. 철학자란 인물 자체에 초점을 맞춰 서술함으로써 철학이 결코 삶의 현장으로부터 유리된 난해한 학문이 아님을 보여준 윌 둘란트는 방대한 지식과 치밀한 문헌조사, 위트 넘치는 문체를 통해 20세기를 대표하는 저술가로 인정받았으며 그 명성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서문 철학의 효용에 대하여 철학에는 즐거움이 있고 형이상학의 신기루에도 매력이 있다. 그것은 자연적 생존의 필요 때문에 사상의 언덕으로부터 경제적 투쟁과 획득의 시장으로 끌어내려올 때까지 모든 학생들이 느끼는 즐거움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철학이 귀중한 즐거움이었다는 청년이라는 인생의 황금기를 알고 있다. 알 듯 모를 듯한 진리의 사랑이 육신의 쾌락이나 세상의 보잘것없는 일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게 여겨지던 때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청년 시절의 지혜에 대한 갈망과 아쉬운 자치가 언제나 남아있다. 우리는 블라우닝처럼 인생은 의미 있는 것이며 의미를 찾는 것이나 나의 양식이고 음료수라고 느낀다. 우리들의 삶은 대체로 무의미하고 자아말살적인 미혹이며 공허하다. 우리는 우리 주위와 우리 마음속의 혼돈과 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의 암호를 풀 수만 있다면 마음속에 싱싱하고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한결같이 믿고 있다. 삶은 우리의 본질과 경험을 끊임없이 빛과 불꽃으로 바꿔 놓는 것을 의미한다. 니체, 즐거운 지혜 소문. 사실 우리들은 이해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미차처럼 백만장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을 구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스쳐가는 사물의 가치와 전망을 파악하고 일상적인 환경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작은 일은 작고 큰 일은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제 사물의 영원한 모습으로 영혼의 빛에 비추어서 보려고 한다. 우리는 불가피한 일에 직면해서도 웃고 죽음이 다가올 때에도 미소 짓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완전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욕망을 비판하고 조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정력을 조절하고 싶어한다. 정력의 조절은 윤리학과 정치학 그리고 논리학과 형이상학의 마지막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소로는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교묘한 사상을 갖거나 학파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 단순하고 독립적이고 아량과 신뢰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혜를 찾아내기만 하면은 다른 것은 저절로 얻게 되리라고 확신해도 좋다. 베이컨은 우선 마음의 양식을 추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얻게 되거나 그 상실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학문의 진보에서 라고 공고한다. 진리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자유인이 되게 한다. 성급한 독자는 이쯤에서 말을 가로막고 철학은 장기처럼 무익하고 무지처럼 궁색하고 만족처럼 정체된 것이라고 말하리라. 키케로는 철학자의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리석음뿐이다 라고 말했다. 확실히 어떤 철학자들은 상식을 제외하고는 온갖 지혜를 갖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적 비상은 희박한 공개의 상승력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이번 항해에서는 빛이 가득 찬 항구에만 머물고 형이상학의 탕류와 신학적 논쟁의 요란한 바다는 피하기로 하자.
철학은 정령 침체했는가? 과학은 항상 진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철학은 언제나 그 자리를 근거를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언제나 근거를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철학이 과학적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질서와 자유, 삶과 죽음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탐구 분야든지 정확한 공식화가 가능한 지식을 산출하면 곧 과학이라고 일컬어진다. 모든 과학은 철학으로 시작되어 기술로 끝나고 가술로부터 기원하여 성취로 흘러 들어간다. 철학은 형이상학으로는 미지의 것에 대한 또는 윤리학 또는 정치 철학으로서는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가설적 해석이다. 철학은 진리의 포위망 속에 있는 최전방 참호이다. 과학은 점령지대이며 그 후방에는 지식과 기술이 불완전하지만은 놀라운 세계를 건설하고 있는 안전지대가 있다. 철학은 어쩔 줄 몰라서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철학은 승리의 열매를 과학이라는 딸들에게 넘겨주고 거룩한 불만을 느끼며 아직도 탐구되지 않는 불확실한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좀 더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과학은 분석적 기술이고 철학은 종합적 해석이다. 과학은 전체적 부분으로 유기체를 기관으로 애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분해하려고 한다. 과학은 사물의 가치나 이상적 가능성을 탐구하지 않으며 사물의 전체적인 궁극적 의미를 묻지 않는다. 과학은 사물의 현재 실정과 작용을 밝히는 것에 만족하고 현존하는 사물의 성질과 과정에 단호하게 시야를 국한시킨다. 과학자는 투르그 게너프의 시에 나오는 자연처럼 공평무사하다. 과학자는 천재의 창조적 신통에 흥미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벼룩의 다리에도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철학자는 사실의 기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철학자는 사실과 경험 일반의 관계를 확정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고 한다. 철학자는 사물을 결합하여 종합적 해석을 한다. 철학자는 호기심 많은 과학자가 분석적으로 분해해놓은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를 전보다 더 훌륭하게 조립하려고 애쓴다. 과학은 치료술과 동시에 살해술도 가르쳐준다. 과학은 사망률을 조금 낮추는가 하면은 전쟁으로 인해 인간을 대규모로 살해한다. 다만 지혜, 모든 경험에 비추어 조절된 욕구만이 언제 고치고 언제 죽여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과정을 관찰하고 수단을 안출해내는 것이 과학이라면 여러 가지 목적을 비판하고 조절하는 것은 철학이다. 오늘날은 우리 수단과 도구가 우리 인용과 목적에 대한 해석과 종합을 넘어서서 다양해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은 소란하고 어지러우며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욕망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이다. 목적과 전차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한 사실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 철학이 없는 과학, 전망과 평가가 없는 사실은 황폐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지 못한다. 과학은 인간에게 지식을 제공하나 오직 철학만이 지혜를 줄 수 있다. 세분해서 말하면 철학에는 5가지 탐구 분야, 논리학, 미학, 윤리학, 정치 철학, 형이상학이 있다. 논리학은 사고와 탐구의 이상적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관찰과 내성, 연역법과 기낙법, 가설과 실험, 분석과 종합 이런 것들이 논리학이 이해하고 안내하고자 하는 인간 활동의 형태들이다. 이것은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지루한 연구지만 사상의 위대한 사건들은 인간의 탐구와 탐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미학은 이상적 형식, 곧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로서 예술 철학이다. 윤리학은 이상적 행위에 대한 연구이다. 소크라테스의 이에 의하면 최고의 지식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인생의 지혜에 대한 지식이다. 정치 철학은
이상적 사회 조직에 대한 연구이다. 흔히 생각하듯이 지위 획득 및 유죄된 기술이나 학문이 아니다. 군주정치, 귀족정치, 민주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여성해방론 이러한 것들은 정치 철학의 등장인물들이다. 끝으로 형이상학은 모든 사물의 궁극적 실제에 대한 연구, 곧 물질의 참된 궁극적 본성에 대한 연구 존재론이고 정신의 참된 궁극적 본성에 대한 연구 철학적 심리학이며 지각 및 인식의 과정에 있어서 정신과 물질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인식론이다. 형이상학은 철학의 다른 형태와 달라서 이상의 빛에 비추어서 현실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아니므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것들이 철학의 여러 분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체하면 철학의 아름다운 매력은 사라진다. 우리는 시들어버린 추상성이나 형식성이 아니라 천재의 생산한 옷을 입고 있는 형태에서 철학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찾기로 하자. 그리고 단지 철학만이 아니라 철학자들도 연구하기로 하자. 사상의 성자와 순교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빛나는 정신에 젖어보기로 하자. 그러면 아마 우리들도 어느 정도는 레오나르드가 말한 가장 고상한 즐거움, 곧 이해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올바르게 접근한다면 이 철학자들은 각기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다. 에머스는 당신은 진정한 학자의 비밀을 아는가?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만한 점이 있는 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모든 사람의 학생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 확실히 우리는 역사상의 위인들에 대해 우리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천재들이 우리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아득한 젊은 시절의 천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상을 막연하게나마 스스로 생각한 적이 있으며 단지 이 사상을 정리해 형식과 표현이라는 옷을 입히는 재주 또는 용기가 없었을 뿐이라는 희미한 기억을 되살리게 된다고 에머스는 말했다. 우리는 이 말에 영합해도 좋을 것이다. 사실상 위인들은 우리들에게 그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기와 영혼이 있을 때에만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꽃피게 한 사상의 뿌리가 간직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도 위인들과 같은 경험을 했으나 우리는 이러한 경험에 간직된 비밀과 미묘한 의미를 남김없이 흡수하지 못했다. 우리는 주위에서 윙윙거리는 실제의 배음을 들을 만큼 민감하지 못했다. 천재는 실제의 배음, 2배의 음악, 천체의 음악을 듣는다. 천재는 피타고라스가 철학을 최고의 음악이라고 말한 의미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자. 그들의 하지 않은 잘못은 잊기로 하고 그들이 열심히 가르친 교훈을 열심히 배우자. 노경의 소크라테스는 클리톤에게 이렇게 말했다. 철학의 교사들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는 개의치 말고 오직 철학 자체만을 생각하라. 철학 자체를 충실하게 검토해보라. 그래서 철학이 나쁘거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철학을 외면하게 하라. 그러나 철학이 내가 믿고 있는 바와 같은 것이라면 철학에 따르고 철학에 이바지하며 기운을 내라. 철학 이야기,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 첫 번째, 플라톤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의 상황. 유럽 지도를 보면 그리스는 지중해를 향해 구부러진 5 손가락을 내밀고 있는 해골 같은 손으로 보일 것이다. 그 남쪽에는 이 탐욕스러운 손가락들이 BC 2000년에 문명과 문화를 발생시킨 커다란 크레타 섬이 있다. 동쪽에는 에게해를 지나서 지금은 조용하고 냉담하지만 플라톤 이전의 시대에는 산업, 상업, 그리고 투기로 들끓었던 소아시아가 있다. 서쪽에는 이오니아 해를 건너서 마치 바닷속의 사탁 같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와 스페인이 있으며 당시에는 이 지역에서 그리스 식민지가 번창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고대의
선원들이 감히 통과하지 못했던 헤라클레스의 기둥, 우리는 지블로터라고 부른다. 기둥이 있다. 북쪽에는 당시 테사리아, 에페이로스, 마케도니아라고 불리던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은 반야만적인 지역이 있으며, 이 지역으로부터 또는 이 지역을 거쳐서 호메로스나 페리클레스 시대의 천재들의 선조가 된 정력적인 무리들이 들어왔다. 다시 지도를 보면 해안의 무수한 굴곡과 육지의 기복을 볼 수 있다. 어디에나 크고 작은 항구가 있고 바다가 육지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지상에는 산과 언덕이 중첩되어 있다. 그리스는 바다와 육지의 장벽에 의해 고립된 여러 지역으로 갈라져 있다. 당시는 지금보다도 여행과 통신이 훨씬 어렵고 위험했다. 따라서 하천 유역마다 자급자족의 경제생활, 독립된 정치, 독자적 제도, 방언, 종교 문화가 발달했다. 어느 유역에나 하나 또는 두 개의 도시가 있었고, 산 허리로 뻗은 각 도시 주변은 농업에 알맞은 오지가 있었다. 이러한 도시들은 에오보이아, 로코리스, 아이톨리아, 포키스, 보이오키아, 이카이아, 아르골리스, 엘리스, 아르카디아, 메세니아, 스파르타가 포함된 라코니아, 아테네가 포함된 아티카 등의 도시 국가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지도를 보고 아테네의 위치를 살펴보자. 아테네는 그리스의 대도시 중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아테네는 그리스 사람들이 소아시아의 번화한 도시로 나가는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여 있었고, 아테네를 통해 소아시아의 오래된 도시들은 청년기의 그리스의 사치품과 문화를 수출했다. 아테네에는 피라이에우스라는 훌륭한 항구가 있어서 무수한 배들이 이 항구의 바다의 거친 파도로부터 안식처를 찾았을 것이다. 또한 아테네는 거대한 상선대가 있었다. BC 490년부터 470년까지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상호간의 적대 감정을 벌이고 힘을 합쳐 그리스를 아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다리우스와 그세르크세스 치하의 페르시아 사람들의 공격을 물리쳤다. 노세한 동방에 대한 젊은 유럽의 이 항전에서 스파르타는 육군, 아테네는 해군을 동원했다. 전쟁이 끝나자 스파르타는 군대를 해산했고, 이러한 과정에 따르기 마련인 경제적 불안을 겪었다. 그러나 아테네는 해군을 상선대로 전환하여 고대 세계의 가장 거대한 상업 도시의 하나가 되었다. 스파르타는 폐쇄적이고 정체된 농업 도시로 되돌아갔으나 아테네는 번창하는 시장과 항구가 되었고, 여러 인종과 여러 가지 종파와 관습이 마주치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접촉과 적대 관계로 비교와 분석과 사상이 탄생했다. 여러 가지 전통과 교리는 이 다양한 교류의 중심지에서 서로 마찰을 일으켰으나 이 마찰은 최소한에 그쳤다. 여러 가지 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신앙의 회의적 태도를 보이기 쉽다. 아마도 무역업자들은 최초의 회의주의자였으리라. 그들은 열렬한 신앙을 갖기에는 너무나 견문의 폭이 넓었다. 모든 인간을 바보가 아니면 악한이라고 분류하는 상인들의 일반적인 기질은 모든 신앙을 의심하게 했다. 또한 그들은 서서히 과학을 발달시켰다. 교육이 점점 복잡해지자 수학이 발달했고, 항해가 더욱 대담해짐에 따라 천문학이 발달했다. 부의 축적은 연구와 사색의 필요 조건인 여유와 안전을 가져왔다. 이제 사람들은 해상에서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별을 연구하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페르시아 전쟁 이후 사람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며 더욱 멀리 진출했다. 그들은 온갖 지식을 수입하고 더욱 광범하게 학문을 연구했다. 정치학에서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매우 대담해져서 어떤 변화나 사건을 초자연적 섭리나 초자연적 힘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연적 설명을 시도하게 되었다. 마술과 제사는 점차 과학과 관리에 굴복하고 철학이 탄생했다. 처음에는 철학은 자연학이었다. 이 철학은 물질 세계에 주목하고 사물의 궁극적, 불가분적 요소는 무엇인가를 문제로 삼았다.
이러한 사상 계열의 자연적 종착점은 사실상 원자와 공간이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이었다. 이것은 그리스 사상의 주류의 하나였다. 이 사상은 플라톤 시대에는 잠시 잠적했으나 에피쿠로스에 의해 재등장하고 루크레티우스에 이르러 도단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의 가장 특색 있고 풍요한 발전을 방랑하는 지혜의 교사인 소피스트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들은 밖으로 사물의 세계를 주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으로 자기 자신의 사상과 본성을 주시했다. 그들은 모두 현인들이었으며 예컨대 골기아스와 히피아스, 대부분 심오한 사상가였다. 피로타고라스, 프로디코스, 정신과 행위에 대한 현대 철학의 문제 제기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거나 논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문제로 삼았고 종교적 또는 정치적 금기에 부딪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담하게 모든 신앙과 제도를 이성의 법정에 출두시켰다. 정치학에서는 그들은 두 학파로 갈라졌다. 한 학파는 누수와 마찬가지로 자연은 선이고 문화는 악이며 만인은 본래 평등하지만 오직 계급을 구분하는 제도 때문에 불평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파는 니체처럼 자연은 선악을 초월해 있고 만인은 본래 불평등하며 도덕은 강자를 제약하고 저지하려는 약자의 발명품이고 권력은 최고의 덕이며 인간의 최고의 욕망이고 모든 통치 형태 중 귀족 정치가 가장 현명하고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아테네의 과도 정치파라고 자칭하며 민주주의를 무능한 속임수라고 비난하는 소수의 부유층이 대두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 40만 명의 아테네 주민 중에서 25만 명은 어떠한 정치적 권력도 갖지 못한 노예들이었고 15만 명의 자유민 또는 시민 중에서 국가의 정책을 토의 결정하는 에클레시아 곧 인민회의에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실시한 민주주의는 유례가 없을 만큼 철저했다. 인민회의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최고의 관청인 디카스테리아 곧 최고재판소는 전 시민의 명부로부터 알파벳 순으로 기계적으로 선발된 1,000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었다. 매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게 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민주적인 제도는 없을 것이다. 비록 반대자들은 더 불합리한 제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스파르타의 육군이 아테네의 해군과 싸워 마침내 승리를 거둔 한 세대에 걸친 펠로폰네소스 전쟁 BC 430년에서 400년 중 크리티아누스가 영도하는 아테네의 과도 정치파는 전시에는 비능률적이라는 이유로 민주주의의 폐지를 주장하고 은근히 스파르타의 기족 정치를 찬양했다. 그 결과로 많은 과도 정치파 지도자들이 추방되었다. 마침내 아테네가 항복했을 때 스파르타가 강요한 강화 조건의 하나는 추방된 귀족주의자들의 복귀였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크리티아스를 영도자로 삼고 전쟁 중 통치해온 민주 정치파에 대한 부유층의 혁명을 선언했다. 이 혁명은 실패했고 크리티아누스는 싸움터에서 쓰러졌다. 그 크리티아누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플라톤의 숙부였다. 이 소크라테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형상으로 판단하건대 소크라테스는 아무리 철학자라고 하지만 너무나 못생겼다. 대머리에 크고 둥근 얼굴, 깊숙하고 쏘아보는 듯한 눈, 많은 연애에 참석했다는 역력한 증거인 빨간 납작코, 가장 유명한 철학자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꾼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거친 돌을 통해 이 못생긴 사상가를 아테네의 가장 우수한 청년들의 사랑을 받는 교사로 만든 인간적인 자애와 소박함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족적인 플라톤이나 말이 없고 학자적인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소크라테스를 더욱 친숙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2300년의 세월을 가로질러서 언제나 구겨진 투니카를 입고 한가하게 광장을 걸어가며 소란소란 정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 긴 이야기를 나누며 청년들과 학자들을 모이게 한 다음 그들을 사원 주랑의 그늘진 구석으로 끌고 가서 그들의 용어를 정의하라고 요구하는 그의 모습을 눈앞에 그릴 수 있다. 그의 주위에 몰려들어 그가 유럽 철학을 창조하는 것을 도와준 청년들, 그들은 잡다한 군중이었다. 그 중에는 아테나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풍자적인 분석을 즐기던 플라톤과 알키비아데스 같은 부잣집 청년도 있었고, 가난을 개의치 않는 스승의 태도에 반해 이를 종교로 삼았던 안티스테네스 같은 사회주의자들도 있었다. 또한 그 중에는 아리스티포스처럼 주인도 노예도 없다고 하며 모든 사람이 소크라테스처럼 태평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세계를 갈망하는 한두 명의 무정부주의자도 있었다. 오늘날 인간 사회를 뒤흔들고 청년들의 무한한 토론의 재료가 되고 있는 온갖 문제들이 스승과 마찬가지로 토론 없는 삶은 인간답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던 사상가와 변론가 소 집단을 선동했던 것이다. 사회사상의 모든 학파는 여기에서 그 대표자를 찾을 수 있고 아마도 그 기원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스승이 어떻게 생활해 나가는지는 거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일을 하지 않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이 그들의 식탁을 빛내달라고 초청할 때 식사를 했다. 신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이 나무랄 데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봐 제자들은 그이와 동석하는 것을 좋아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는 아내와 자녀를 소홀히 했으므로 집에서는 그보다는 환영받지 못했다. 그 산티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가족에게 빵보다는 악평을 몰아다 주는 쓸모없는 게으름뱅이였다. 왜 그의 제자들은 그를 존경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가 철학자일 뿐 아니라 인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싸움터에서 엄청난 모험을 해서 알키비아데스의 목숨을 구해준 일이 있었고 또한 신사답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과감하지 않게 술을 마실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의 겸손한 지혜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오직 지혜를 애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혜의 아마추어이지 프로는 아니었다. 델포이 신전의 신탁은 뛰어난 형안으로 그가 그리스인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선언했다고 전한다. 그는 이 신탁을 그의 철학의 출발점이 된 불가지론, 나는 오직 내가 무지하다는 한 가지 일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의 시인이라고 해석했다. 철학은 회의를 배울 때 특히 자신의 소중한 신념, 자신의 독단, 자신의 공리를 의심할 줄 알 때 시작된다. 이 신중한 신념이 어떻게 확실한 것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은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욕망의 사상의 옷을 입혀 수상한 경로로 이 신념을 탄생시켰는지 아는 자가 있는가? 정신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검토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 자신을 알라. 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물론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철학자는 있었다. 탈레스나 헤라클레이토스처럼 강한 사람들, 파르메스데스나 엘레나의 제논처럼 예민한 사람들, 피타고라스나 엠페도클레스와 같은 예언가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대체로 자연 철학자였다. 그들은 자연 또는 외계, 사물의 본성, 물질적이며 계량적인 세계의 법칙과 구성 요소를 탐구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그러나 모든 나무와 돌, 심지어 별보다도 철학의 주제로서 무한히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곧 인간의 정신이다. 인간은 무엇이며 인간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그는 억견을 폭로하고 확실성을 의심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기웃거렸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정의를 논하면 그는 조용히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당신은 이 추상적인 말로 아주 쉽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대체 그 뜻은 무엇인가? 당신이 말하는 명예, 덕, 도덕, 애국심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로 무슨 뜻을 나타내는가? 소크라테스가 즐겨 다룬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 심리학적 문제였다. 정확한 정의와 명석한 사고와 치밀한 분석을 요구하는 소크라테스적 방법 때문에 시달린 사람들 중에는 그가 대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전보다도 더 혼란에 빠뜨린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어려운 두 가지 문제, 덕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선의 국가는 어떤 것인가? 에 대한 두 가지 매우 분명한 대답을 철학에 물려주었다. 당시 아테네 청년들에게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화제는 없었다. 소피스트들은 이 청년들이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품고 있던 신앙과 사람들이 편재하는 무수한 신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준수해오던 도덕률을 파괴시켰다. 그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될 이유는 분명히 없었다. 인간의 마음을 분정시키는 개인주의는 아테네 사람들의 성격을 약화시켰고 결국은 아테네를 엄격한 훈련을 받는 스파르타 사람들의 희생물로 만들었다. 오합지졸의 통치, 감정에 치우친 민주주의, 토론회에 의한 통치, 장군의 경솔한 선발과 해임과 처형, 국가 최고재판소의 구성원을 농민과 상인 중에서 알파벳 순으로 윤번제로 뽑는 것보다 더 한심한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테네의 새롭고 자연스러운 도덕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에게 죽음과 불멸을 준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었다. 만일 그가 고대의 다신교적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방된 영혼을 갖고 있는 그의 무리들을 사원과 신성한 숲으로 이끌고 가서 선조의 신들에게 다시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했다면 나이 많은 시민들은 그를 찬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절망적인 자살적 수단으로 무덤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독자적인 종교적 신앙이 있었다. 그는 유일신을 믿었고 죽음도 그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하리라고 겸손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불변의 도덕률이 이와 같이 불확실한 신학에 근거를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만일 종교적 교리로부터는 완전히 독립된 무신론자에게도 경건파에게도 타당한 도덕 체계를 세울 수 있다면 신학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더라도 도덕적 결합은 유한되지 않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공동체의 평화로운 시민으로 만들 것이다. 예컨대 선이 이성적인 것을 의미하고 덕이 지혜를 의미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깨닫고 그들 행동의 먼 훗날의 결과를 간파해서 비판과 조정에 의해 그들의 욕망을 자기 부정적인 혼돈으로부터 벗어나 한목적적이고 창조적인 조화를 갖게 할 수 있다면 아마도 학식이 있고 말이 많은 사람들도 도덕, 무식한 사람에게는 교훈의 방법과 외부적 강제에 의해 심어진다. 몸에 익히게 될 것이며 어쩌면 모든 죄악은 오류이고 불완전한 통찰이며 어리석음이 아닐까. 학식 있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난폭하고 비사회적인 충동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학식 있는 사람은 이러한 충동을 더 잘 통제할 것이고 동물의 흉내를 내는 일은 덜물 것이다. 그는 이성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사회,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으로부터 빼앗는 것보다는 오히려 권리의 확대에 의해 개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훨씬 많은 사회에서는 각자의 이익은 사회적인 정직한 행위에 있으며 평화와 질서와 선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직 명료한 통찰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 자체가 혼돈하고 부조리하며 도움은 주지 않고 다스리기만 하고 지도는 하지 않고 명령만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국가에서 어떻게 각 개인에게 법을 지키고 전체의 복지를 위해 이기심을 제한하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알키비아데스 일파가 능력을 불신하고 지식보다는 수혜를 존중하는 국가에 반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상이 없는 곳에서 혼돈이 지배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군정은 무지 가운데서 서둘러 결정하고는 한가하고 조용해지면 후회하기 시작한다. 단순한 수혜가 지혜를 대표한다는 것은 불순한 미신이 아닌가. 오합지졸 같은 궁중이 개개에 고립된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고 더 난폭하고 더 잔인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 아닌가. 한번 두드리면 손을 댈 때까지 계속 울리는 노쇠 단지처럼 장광설을 들어 놓은 플라톤, 프로타고라스, 웅병가들의 통치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확실히 국가의 경영은 최대한의 이성을 요구하는 일이며 최고의 인물들의 자유로운 사상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 영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회가 구제되고 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전쟁이 모든 비판의 침묵을 요구하는 것 같고 부유하고 학식 있는 소수자들이 혁명을 획책했을 때 이 기족적인 복음에 대해 아테네의 인기 있는 정당이 보인 반응을 상상해 보아라. 그의 아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어 아버지가 믿는 신들을 부정하고 아버지의 면전에서 이 신들을 비웃은 민주주의의 지도자 아누토스의 감정을 생각해 보라. 비사회적인 이성에 의해 낡은 덕이 외관성으로만 교체될 때 일어나는 이런 결과를 아리스토파네스는 정확히 예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혁명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혁명을 위해서 또는 혁명에 반대하며 최후까지 분전했다. 민주주의가 승리했을 때 소크라테스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그는 평화주의자이기는 했지만 혁명파의 지적 영도자였다. 그는 미움을 받고 있는 귀족주의적 철학의 근원이었다. 그는 청년들을 토론에 열중시켜서 타락하게 한 장본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 편이 낫다고 아누토스와 멜레토스는 말했다. 나머지 이야기는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다. 플라톤의 시보다도 아름다운 산문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만일 전설이 아니라면 간결하면서도 용감한 변명을 잃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이 변명에서 철학의 최초의 순교자는 자유로운 사상의 권리와 필요성을 선언하고 국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고 항상 경멸해온 군중에게 자비를 애걸하는 것을 거절했다. 군중은 그를 용서할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그는 애소는 떳떳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재판관들은 그를 방면하려고 했으나 노한 군중이 그의 사형을 투표로 결정해 버린 것은 그의 이론적 기묘한 확인이었다. 그는 신들을 부정하지 않았던가. 불행하게도 그는 아직 배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너무 일찍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셔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의 친구들은 감옥으로 와서 그에게 쉬운 탈옥 방법을 제시했다. 친구들은 그와 자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관리들을 매수했던 것이다. 그는 거절했다. 그때 그는 70세였다. BC 399년. 그는 지금이 바로 죽을 때이며 다시는 이와 같이 훌륭하게 죽을 때를 맞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친구들에게 기운을 내게 자네들은 오직 내 육신을 묻으려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라고 말했다. 플라톤은 세계 문학 중 가장 감동적인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일어나 클리톤과 함께 욕실로 갔다. 클리톤은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가장 큰 슬픔에 대해 말하거나 이를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는 아버지와 같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를 여의고 여생을 화처럼 지내야 하는 것이다. 이제 해가 질 때가 가까워졌다. 그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이다. 그는 밖으로 나와 다시 우리와 함께 앉았다. 그러나 말은 별로 하지 않았다. 곧 간수가 들어와 그 옆에 서서 말했다. 소크라테스,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호상하고 가장 너그럽고 가장 훌륭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상부의 명령으로 독약을 마시라고 명령할 때 나에게 화를 주고 저주를 합니다만 당신은 나에게 화를 내지 않으리라고 정령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죄는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편안한 마음으로 운명의 짐을 가볍게 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내가 온 용건을 아실 테죠. 이렇게 말하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서 나갔다. 소크라테스는 그를 바라매어 말했다. 자네도 잘 있게. 자네가 하라는 대로 하겠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내가 감옥에 들어온 후 그는 언제나 나를 보러 왔네. 그리고 보다시피 지금도 그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네. 따라서 클리톤, 우리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네. 독약이 준비되었거든 잔을 갖고 오라고 하게.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든 담당자에게 준비하라고 하게. 클리톤은 말했다. 그러나 해는 아직도 언덕 위에 있고 밤늦게야 약을 마신 사람도 많다네. 이 사람들은 통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먹고 마시는 등 감각적 즐거움을 즐겼다네. 서두르지 말게. 아직 시간은 있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클리톤, 자네가 방금 말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당연하네. 그들은 잠시라도 죽음을 지연시키면 그만큼 이롭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나는 독약을 조금 늦게 마신다고 해서 소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일세. 내가 이미 죽은 목숨을 아끼고 아쉬워한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해도 우스운 일일세. 제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주고 내 말을 거절하지 말게. 클리톤은 이 말을 듣고 하인에게 신호를 했다. 하인은 안으로 들어가 잠시 있다가 독이 든 잔을 가진 간수와 함께 들어왔다. 여보게, 자네는 이 일에 밝을 테니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주게. 간수는 대답했다. 다리가 무거워질 때까지 걸으십시오. 다음에는 누우십시오. 그러면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잔을 소크라테스에게 건네주었다. 소크라테스는 가장 태평하고 가장 온화한 태도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색이 변하거나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일도 없이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는 태도로 눈을 크게 뜨고 간수를 바라보며 잔을 받아 들고 말했다. 이 잔에 든 것으로 신에게 헌주하고 싶은데 어떨까? 괜찮을까? 안 될까? 간수는 대답했다. 소크라테스, 우리는 꼭 필요한 만큼만 준비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알았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나의 여행이 편안하도록 기도 드릴 수는 있겠지. 아니, 기도 드리지 않으면 안 되지. 이것이 나의 기도이니 내 뜻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그는 잔을 입에 대고 쾌활하게 독을 마셨다. 이때까지는 우리들은 대부분 간신히 슬픔을 참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독을 마시기 시작하고 또 독을 다 마신 것을 보자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 역시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가리고 나 자신을 위해 울었다. 확실히 나는 소크라테스를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벗을 잃게 된
나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고 울었다. 내가 처음으로 울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클리토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게 되자 일어서서 나가버렸다.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자 그 순간 지금까지 줄곧 눈물을 흘리고 있던 아폴로도로스가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의 통곡은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소크라테스만이 침착했다. 그는 말했다. 무슨 괴상한 울음소리인가. 나는 이런 꼴을 보일까 두려워 부녀자들을 내보냈던 거야. 사람은 조용히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네. 제발 조용히 참도록 하게.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 눈물을 참았다. 소크라테스는 걸어 다니다가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간수의 지시대로 반드시 누웠다. 그에게 독을 준 간수는 가끔 그의 팔과 다리를 살펴보았다. 잠시 후 간수는 그의 발을 세게 누르면서 감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없다고 대답했다. 다음에 간수는 다리를 눌러보고 사슴 쪽으로 손을 옮기다가 소크라테스의 몸이 차가워지고 굳어지고 우리들에게 눈짓을 했다. 소크라테스도 이것을 느끼고 있었다. 독이 심장에 미치면 마지막 일세. 하반신이 뻣뻣해지자 그는 얼굴을 뒤덮었던 그는 몸을 덮고 있었다고 젖히고 말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클리톤, 나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자네가 잊지 않고 이 빚을 갚아주겠나. 클리톤은 말했다. 빚은 꼭 갚겠네. 다른 할 말은 없나. 이 무렵에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1, 2분 동안은 몸을 꿈틀거렸다. 그러자 간수가 몸을 가렸던 것을 벗겨냈다. 그의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클리톤이 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 했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벗의 최후였다. 플라톤의 파이돈 이야기입니다. 제1편 플라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